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을 임차인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의 권상환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얼마 전에 명도 소송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상담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저희가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변호사님 김묘연 변호사님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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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소개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테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김묘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부동산이나 건설 소송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도 관련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양력도 화려하시고 네. 한데 네, 미모도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양력을 좀 봤는데, 네. 뭐 한국건설법무학회 회원도 계시고, 네. 뭐 데이터산업진흥원, 뭐 스타트업 규제혁신특별위원회, 뭐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게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네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주로 부동산이나 건설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도청이나 수원에서 그런 경계 측량 관련한 위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공보상 있는 지적과 실제 현황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현황이랑 공부를 일치시키는 그런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다수결로 의견을 모아서 심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 부동산 업무 진행하다가 안 맞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실질적으로 경계가? 네.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 옆집의 벽이 침범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침범을 네. 한 거예요. 약간 사선 방향으로 살짝. 네. 그래서 옆집에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공사를 다 해서 지금 건물은 들어섰어요. 작년이니까. 이런 거를 중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 제가 맡은 그 지적 경계조사위원회는 네. 그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일정 부분만에 대한 측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전체적으로 도시에 네. 외관상 이렇게 꼬불꼬불한 어떤 도시들이 이렇게 면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선이 경계가 딱 일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직선으로 일률적으로 경기도나 수원시청에서 그렇게 경계 측량을 해서 일정하게 공부랑 좀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좀 손해본 땅은 보상도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넘치는 땅은 뭐 네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또 받기도 하고, 네. 이렇게. 아무래도 그 국가에서 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다 예, 보니까 예. 보상이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계를 맞출 때 어느 부분이 줄게 되면은 그 그렇죠. 옆에 부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웬만하면 보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고요. 네. 사실 실제로 저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네. 넘어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떤 땅이나 건물을 살 때 사실은 측량 다시 해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중개사님을 믿고 그냥 눈으로 보고 거기가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요즘은 전원주택 이렇게 네.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골에서는 굉장히 경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누굴 믿지 말고 본인이 측량을 직접 하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일단 사실 그게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건물도 들어서 있고 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 측량을 해서 침범이 돼 근데 있다고 건물이 하면 있는데 측량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럼 매수하기 전에 그 건물이 침범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사실 매수하는 단계에서 멈추셔야죠. 실질적으로는 그 땅을 사면 분쟁이 생길 것이고, 그 땅이 실제로 그 침범돼 있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매도인한테 일단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니까 측량
사상이 사실 최우선적인 것이죠. 그거를 누락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골에서. 자, 이런 도시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요. 뭐 여주, 이천 이런 곳에서 사실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여기 이제 서교동이나 이런 데는 뭔가 이렇게 손바뀜도 많이 있고 네. 개발도 많이 돼서 괜찮은데요. 꼭 옛날 맞아요.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요. 주택들이요. 막상 이제 뜯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다 침범이 돼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맞아요.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별적인 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 시에서 네. 자체적으로 그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군락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네.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일률적으로 네. 경계를 측량하고 확정을 하자. 네. 그게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그런 분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아까 법무법인에 계시잖아요. 네. 그 법무법인과 그냥 일반 개인 뭐 변호사 뭐 이런 거랑 그쵸.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차이인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의뢰인들은 좀 규모와 그런 법인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 이유가 개인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설립하려면 일정한 양력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이 적어도 3명 이상은 돼야지 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고요. 또 법무법인 말고 유한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뭐 태평양, 김앤장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유한 같은 경우는 또 더 높은 양력을 가진 변호사님들의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회사 주식회사 설립할 때도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개인 사무실을 누구나 열 수 있죠. 변호사면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법인은 5년 이상이 된 변호사님이 계셔야 되고요. 변호사가 3명 이상은 돼야 법무법인을 작게라도 설립할 수 있고요. 유한법인은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자본금도 훨씬 더 투자 자본도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금액과 규모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법률사무소는 그 변호사님 한 분만 책임을 지겠죠. 근데 법무법인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5명이다. 그 중에 한 변호사님이 사고를 쳤다. 아니면 그 중에 한 변호사님의 직원이 사고를 쳤다. 이랬을 경우에도 법인 전체 변호사님들이 책임을 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가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책임이 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 사실 이제 이 변호사업이 어떤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공동체적인 브레인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랑 혼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많죠. 예. 네. 그래서 다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게 네. 같은 사건이라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렇죠. 2명이 생각하는 네, 건 완전히 네.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일단 전담하시는 각 파트별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이 혼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사건이 또 본인의 뭐 견해에 따라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통해서 좀 사건이 다른 창의적인 의견을 통해 가지고 법리적인 쟁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몰라서 네네. 여쭤본 겁니다. 예. 법적 분쟁이 없이 아주 평온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법적 분쟁이 있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자꾸 이제 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송의 업에 있어서 네. 그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검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형사소송도 있고. 멋있죠. 그래서, 예. 너무 드라마에 근데- 나오는 그 재판에 다 사람들이 꽂혀가지고요. 네, 네. 저렇게 진짜 하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재판이 실제 그렇게 진행되면요. 네. 사건을 너무 몇 개 못해요. 아. 판사님도 힘드신 거죠. 전 딱 한 번 가봤어요. 증인으로. 네네. 예, 법정에. 굉장히 예. 떨릴 텐데요. 증인으로 가도. 예. 그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제가 증인으로 한번 출석한 적이 있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어떤 다른 점은 네. 이제 일반인들이 아는 말고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형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뭔가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정말 진정한 진실이 무엇에 있느냐, 누가 범죄를 저질렀냐, 그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 문제에 있는 거고요.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실체 진실이라기보다 누가 더 잘 주장을 정리하고 잘 입증했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이 싸울 때 원고가 더 주장을 잘하고 더 정리를 잘하면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민사소송이고요.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실체 진실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주장과 입증이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국가가 검사라는 직책을 둔 거죠.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너에게 실체 진실을 밝힐 권리와 권한과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는 거죠. 그 검사님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고 판사님은 검사의 그 잘된 주장과 정리를 통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 진실의 발견에 있냐, 정말 누군가가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미루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법정 용어로는 당사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론주의라고 하거든요. 변론주의. 당사자가 변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사님이 그게 봤을 때 굉장히 원고가 잘못 주장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원고 피고의 주장과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변호사의 능력이 많이 따라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변호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형사소송도 중요하죠. 검사, 그 국가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또 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변호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똑같은 입장에 똑같은 칼을 들고 무기가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검사와 변호사는 무기가 다른 거죠. 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좀 목적이 다른 재판인 것 같아요. 확실히 변호사님이라서 뭔가 명료하게 주장이 잘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일반인은 잘 모르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희가 형사사건에는 아까 제가 실체 진실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자로 무고하게 기소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라서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불러요.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변호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있잖아요. 원고 피고. 그렇죠.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를 변호하는 사람은 변호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지만. 거기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라 원고 피고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인 원고 피고를 대리하는 거죠. 조금 더 잘하는,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대리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할 때 법무사들은 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님들은 대리해서 직접 출석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소송 업무에 있어서. 그러네요.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서로 칭찬해주기.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혹시 이제 민사소송 하다가 이렇게 형사소송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진행된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이게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이런 분쟁도 굉장히 간단한 민사소송 같지만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은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은 민사소송 하다가 형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돈을 나는 받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를 쳤어. 아니면 내 돈을 가져가서 횡령을 했어. 이런 문제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를 같이 진행하거나 뭔가 이렇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거의 연동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